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크립토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희도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코인이 진품 명품이라 하더라도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한 신뢰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방송 프로그램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주 새로운 코인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바로 글로벌 매크로 경제 변화와 가상자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석 동안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FOMC 회의를 열었죠. 시장의 예상을 깨고 대선 전에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바로 0.5%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큰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내지는 못했지만 뉴욕 증시, 원자재, 금값은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자산이 오르는 이 에블싱 랠리 속에 가상자산 거대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명품 패널분들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윤석빈 교수님 지난주에 다리가 다치셔서 사실 자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양한 크립토 분야와 학술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산업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꿰뚫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는 또 AI 분야에서 트러스트 커넥터로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윤석빈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시면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를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요. 회사 이름도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시청자들한테 비즈니스와 기술의 부분, 그리고 AI와 블록체인 융합 관점에서 좀 부족하나마 자, 신뢰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제가 좀 불편하긴 한데 아마 지금 화면을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리가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긴 합니다만 목발 짚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니까 제가 감사의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자세한 이야기들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또 진품 명품의 명품 패널분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대중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블록체인 전도사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저희 진품 명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신데요. 그만큼 모시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초인 에반젤리스트 최하인 위오노프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 묘노프 대표 최화인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석빈 교수님과 또 최하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품 명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진품 명품 큰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피봇, 가상자산의 영향은? 자, 오늘 함께 풀어줄 주제는 글로벌 피봇, 가상자산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큰 경제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FOMC 회의에서 조금씩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이어졌던 긴축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빅컷이 됐는데요. 금리가 당연히 인하가 되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흐름이 더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바로 긴축이 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빅컷은 미국 파월의 가장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의 안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저도 미국 회사를 다녔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고용 시장이 유연하죠. 사실은 바로 뭐 아침에 얘기하고 바로 짐 싸고 그럼 나가게 되는 그런 고용 시장이 유동성이 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고용 시장 안정에 일단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실제로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 고용 지표를 살펴봤는데 그래프가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준이 좀 놀란 마음에 금리 인하를 비컷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시장에 대한 안정을 좀 아까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그 긴축에 대한 부분에 그런 건 약간 다른 관점이 저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좀 시간이니까 옛날에는 그쵸. 사실은 네. 기존에 있던 금융 경제 메커니즘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좀 디커플링 돼 있었던 게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거는 커플링, 어떤 건 디커플링이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이런 금리나 옛날에는 약간 기존 시장 같은 다르게 갔던 게 있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7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네. 지금은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아마 더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뉴욕 증시 금값이랑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좀 예상이 잘 안 가요, 교수님. 역시 맞아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옛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명확했었는데 지금은 연결과 융합의 디지털 경제 시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기존 경제와 다른 디커플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점점점 이게 커플링, 디커플링이 좀 혼재돼 있다. 그런 게 제가 바라보는 아마 좀 가상자산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그런 디커플링, 커플링이 혼재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FOMC가 했던 거는 전체적인 고용 시장의 안정을 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좀 비컷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긴축 시세가 저물까라고 물음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것들은 바로 저물었어라고 얘기하는 좀 더 여러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가상자산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준이 비컷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단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연준의 이제 대규모 이제 금리 인하를 0.5%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금리 인하를 이제 바로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통화 정책을 썼고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 즉 이제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주력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대규모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문제의 포인트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시장, 즉 노동시장의 상황 개선 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나쁜 일자리에 굉장히 대규모 증산이었다라고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단기 고용 형태의 그런 일자리와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내지는 해외에서 온 파견 근로자들에 의한 나쁜 일자리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좋아 보이게끔 하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점점 또 고용 시장에 어떤 추가 냉각 포인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 네. 사실 금리 인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의 주담대만 챙기기에도 힘든데 미국 금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가상자산에서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의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제 통화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여기에는 위안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도 상당히 큰 형태로 이제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주담대와 같은 것들이 0.1에서 0.5%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를까? 우리도 당연히 따라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따라서 내리면 물가 상승률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계대출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신용 전반적인 이 대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올릴 수 없고
특히나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는 아직까지 이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어떤 포인트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아마 자금이 많이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까 자산에 대한 자금이 유입돼서 그런 것들은 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다른 또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가 얘기하셨지만 네. 다른 뭐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세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금리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본질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로 다 연결돼 있어서 금리 인하로 당연히 우리 가상자산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유입돼서 그런 건 포인트가 있긴 한데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본질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자, 금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과 순환매 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보다는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수님과 또 우리 대표님의 의견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의 거대한 물결 방향을 가로지을 주요국의 금리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B컷을 단행했지만 다행히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가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좀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5% 크게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베이비컷, B컷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다른 경제 방송을 봐도 이게 베이비컷, B컷 중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막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0.5%로 결정한 거죠. 그런 네. 점에서는 아마 다른 제가 뭐 주로 기술 쪽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른 경제 방송을 봐도 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B컷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수님은 예상하셨던 부분인가요? 저는 사실은 뭐 제 경제 쪽은 아니라서 근데 저도 약간은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은 뭐 예상했던 교수님들은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경제 맞아요. 방송에서는 네.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고용 시장에 대한 안정 그런 것들도 좀 방점이 있었던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약간 좀 예상에 이르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또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지만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더 중요해. 그런 그쵸. 것들에서는 또 방점이 있는 건 맞고 근데 미국이 그런 거죠. 미국과 중국이 약간 패권 싸움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 이런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 좀 복잡 다단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마 고용 안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네. 또 아마 좀 해리스 최근에 또 나도 트럼프만큼 나도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아마 그러면서 또 올랐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옛날에는 약간 따로따로 놀았다가 네. 지금 합쳐지고 연결되는 게 확실히 저도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FOMC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쪽에서는 이게 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좀 관점도 있고 해리스 측이나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는 더 많이 했죠. 더 이게 너희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0.5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큰 건 맞는데요. 또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라 표현 아까 자막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약간 고용 안정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밸류체인도 변화가 있어서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디베이트가 있는 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자신감이라는 좀 물음표 써 있는데 네. 약간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매회 이제 새로운 코인이나 기존에 있던 코인들, 진품 명품인지 대표님과 교수님을 통해서 또 민티드라는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내어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 이슈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품 명품이기 이전에 앞서서 정말 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추석 동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주간 10% 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좀 쉬어가면서 63K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큰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의견은 어쨌든 0.5%라는 수치는 합리적인 수치였다. 고용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력은 곧바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금리 인하, 금값은 물론 글로벌 증시까지도 바로 환호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그 FOMC에서 이와 같이 0.5%의 대규모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은 사실 지난 6월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실망감이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의 악화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FOMC에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정부의 이제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 취하고 있는 중요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도 사실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상자산에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뭐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고 잠깐 좀 올랐다가 또 좀 뭐라자면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선반영이 이미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혹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혼조세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지만 정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지금의 입장에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네. 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이 풀림으로써 그동안 미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추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유동성이 발생함으로써 이 유동성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위험 자산이든 안전 자산이든 투자 자산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유입되었을 때 그 자산 버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좀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지만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신용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0.5%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단행을 했어야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도 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ETF 그때 제가 이제 뭐 그때 승인됐을 때도 그때도 약간 디베이트가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또 확실한 거는 이제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시작점이다.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ETF 이후로 이제 그런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기존의 대형 은행들에서도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인지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미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 자금이 풀리니까 그런 자금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자산, 다양한 자산 가운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오는 거는 또 일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런 관점에선 뭐 당연히 영향은 있는데 그 영향도의 크고 작은 건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죠. 선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신규 시장 ETF 자체가 워낙 신규 시장이거든요. 네. 기존에 있던 거래소 했던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ETF가 쉽게 이선 세에서 펀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가면 네. 이더리움도 뒤따라가는 또 그런 약간 현상이 좀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코인데스크가 보면은 이제 FA 연준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위험자산에 이제 중요한 영향이 있어서 이더리움 금리 발표 암호 시장에 이제 열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뒤에 또 약간 솔라나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암호 자산의 가상 자산에 대한 것들은 영향이 없진 않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무조건 투자해야지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저희가 명품주 하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맞아요. 명품인지 아닌지 그걸 잘 골라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단기간에 있어서는 예상보다는 아마 올라가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아마 맞아요.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되고 네. 사실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선 이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라고 저도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 네. 뭐 집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문 투자자는 아닌데 네. 저희 와이프나 할 때도 얘기한 건 분할 투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터디도 할 겸 그런 것들은 사실 네. 좀 뭐 분할 투자 매달 네. 정리시효로 하면 그런 것들은 워낙 또 리스크도 작고 또 사실은 자기 돈이 들어갈 때 공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제가 뭐 투자 쪽 하는 거는 아니면 어쨌든 분할이나 그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 또 공부도 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아마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은 네. 좀 공부도 하실 겸 디지털 자산에 이제 확산되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공부도 하실 겸 분할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의견이기도 보니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슬금슬금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음 질문을 주기 전에 앞서서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 달러의 약화 그리고 미 채권에 대한 어떤 수익성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이 돼서 비트코인으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다양한 이제 파생금융 상품으로도 확실하게 좀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월 중하순 이후부터는 이제 가격이 확실하게 좀 반등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사실 해외 생활을 조금 오래 해서 중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비트코인이 가냐 안 가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이제 풀렸고 이제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좀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중국 분들이 이제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국 자금이 몰리고 있다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겪으니까 정말로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또래인데 한국 친구들보다는 중국 친구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중국 분들 훨씬 더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네. 투자에 대한 경험, 그리고 투자 금액이 워낙 커서 네. 큰 손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관심을 듣고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상자산, 미래의 가치가 확실히 있긴 있겠구나. 금리 인하 이후에도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그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에 굉장히 이제 규제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 저희랑은 조금 다른 눈빛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는데 대표님과 교수님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품 명품을 통해서 좀 잘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면 저희도 네. 좀 나눠주도록 하시면.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수익률. 투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돈 수익률이 네. 좋으시면 나중에 한번 네. 이런 걸 스마트 컨트랙트 좀 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아우 당연하죠. 네, 의리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연준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가상자산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중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역시 지준율 인하를 했죠.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죠, 대표님. 예, 일단 먼저 지준율이 무엇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려웠어요, 예, 저. 그게 은행이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고객이 예치한 돈의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반드시
비차게끔 하는 지정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율로 정해놓은 것이 지급 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0% 정도이고 중국은 원래 한 10% 정도였지만 최근 연이어서 계속 이 지준율을 하락시키면서 지금은 평균 약 6.9%까지 하락이 되었는데요. 그 기준이 네. 낮을수록 그러니까 그렇죠. 좋지 왜냐하면 그 은행은 사실 그 대출을 통해서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준율을 좀 낮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그거 지준율이 높아지면 즉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중국이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확 낮춰서 결국은 시장으로 대규모의 이 통화가 유통되도록 만든 것은 중국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국내적으로 지금 중국이 심각한 어떤 고용시장 악화, 특히 청년 고용이 실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한 50%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고용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래서 내수시장 위축도 굉장히 심하고 특히 중국 역시 부동산 파이낸싱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지금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 어떤 중국 경제 악화의 첫 번째 주요 요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이 시장 유동성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빅스텝으로 인해서 비컷으로 인해서 금리가 약하게 떨어지면서 달러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결국 아시아권의 주요 통화들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내지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뭐랄까 위안화의 시장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위안화의 유통량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과 동일하게 유동량이 늘어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좀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잡힐 수 있지만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투자 자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금융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 특히나 금이나 비트코인 등으로의 어떤 또 자산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글로벌하게는 이 비트코인 시장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이것을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중요한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위안화 지금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지준율이나 효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리스크, 추후 악재나 호재나 어떤 부분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워낙 최 대표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이제 부양책 때문에 좀 약간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요즘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부정적 평가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양적으로 인해서 많이 부양은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워낙 지금 약간 기술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미국이 다 좀 막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부양책 아까 말씀드린 바추카포 대책에 표현됐는데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지금은 부양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정적인 좀 의견들도 있고 좀 외신들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기술 패권에 의해서 이게 얼마큼 중국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급 준비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외신에 대한 것들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양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분석가들도 이게 바추카포 대책위를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 약간 좀 개인적인 팝콘각처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네, 사실 다른 명품 패널분들도 나오시지만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의 의견이 항상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일시적인 그런 지준율 인하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방향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진품 명품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답변 주실까요? 네.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리 몇 번 게리 겐슬러도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네. 어쩔 수 없다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SEC나 글로벌 마켓도 다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 나라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좀 약간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표현들을 좀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전방위적으로 좀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긴축에 의해서 아마 그리고 안타깝게도 좀 법인 마켓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 저희 나라는 그래서 맞아요. 관점에서는 좀 이게 좀 규제가 필요한데 좀 프레임워크 잘 잡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리는 이번 아마 긴축 이것 때문에 영향을 일부 있어서 대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근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글로벌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좋은 타이밍이기도 한데 네.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같이 집단지성으로 잘 고민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될까가 좀 엣지 있게 좀 나가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게 약간 좀 놓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시청자 여기 모든 저 패널들이나 시청자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시장이 있어 좀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적 정책으로 좀 가야 되라고 좀 보이스를 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 뭐 CBDC, NFT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된 융합된 시대에서 이것들이 좀 저희들이 좀 개방적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에 대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희 방송 막판에 추후적으로 우리 명품 패널분들의 의견 들어볼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물 ETF랑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들면서 현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 수혜를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한 다른 가상자산들이 후발대로 따라가는 기존의 패턴과 동일하게 갈 것이냐가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은 단기간에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자금 유출은 또 사실 많아졌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안정된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아마 이제 그 프로젝트 혹은 관련되어 있는 레이어들의 어떤 마케팅 역량이라든가 기술 활용성 그리고 금융적 어떤 세력과의 상품 개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개별 호재에 따라서 좀 어떤 것들은 오르고 어떤 것은 그 화랑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선별적인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의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많은 의견들을 내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나무보다는 숲을 봤다고 하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제 매크로 이슈,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알려진 솔라나에서 또 큰 이벤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솔라나 코인, 어떤 코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메인넷에서 갖고 있는 프레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더리움은 만화가 많이 들어보셨고 EVM 기술 쪽으로 있는데 솔라나는 EVM 계열은 아닙니다. 넌 EVM, 그러니까 넌 이더리움 쪽이 아니고 메인넷 쪽인데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FTX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코인이었죠. 왜냐면 네. FTX랑 되게 친했거든요. 솔라나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많이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도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메인넷을 지향하고 있고 NFT, 디파이 여러 가지 생태계를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성향은 우리는 이더리움 계열과 다른 우리는 새롭게 독자적으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합이 알고는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 했던 생태계에서 그나마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토큰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솔라나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FTX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메인넷이었는데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더리움에 대한 대체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이더리움 말고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대안이 솔라나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고민하는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좀 비싸기도 하고 네. 아니면 생태계에 연결했을 때 다른 대안이 뭘까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솔라나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블록체인 개발사 솔라나웨스가 이제 개발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네. POS, POW 같은 이제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POS와 POH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노드 운영 시에도 고성능 컴퓨터로 허용하는 이제 조고속 고성능을 전면에 내세워서 속도가 좀 빠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표현했을 때 이더리움은 좀 비싸고 좋은 집인데 네. 솔라나는 좀 약간 안 좋은 집인데 좀 가격은 싸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제가 이제 표현을 메인넷 표현했을 때니까 네. 뭐 폴리곤은 전세 재전세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속도는 빠르긴 한데 약간 이게 좀 중앙화 이슈도 있고 그런 것점에서 약간 속도는 빠르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멈춘 적이 많거든요. 약간 이거 좀 전화해보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워킹했을 때 속도는 빠르긴 한데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네. 쉽게 말하면 집인데 전기도 잘 나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지금은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안정성 떨어질 수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라나에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잘 몰랐는데 솔라나는 어떤 코인일까 궁금하셨던 분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약간은 조금 엉덩이가 살짝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좀 투자할 맛이 나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싶어요. 좀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죠. 좀 다이나믹하기는 한데 그래도 분할 매수로 좀 잘 타이밍을 잘 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7거래일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좀 1%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솔라나 하면 따라다니는 또 수식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데요. 자, 왜 이런 수식어가 따라가게 된 걸까요, 대표님? 일단 솔라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적인 한계는 앞서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멈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거래 이력의 신뢰인데 솔라나는 중앙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타임스탬프가 뭐 잘못돼서 NFT 거래에서도 후순위의 거래가 먼저 선순위로 기록되는 등 어떤 이런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가 갑자기 중단되는 등의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이더리움이 초당 10에서 15를 처리할 때 솔라나는 한 2,500 정도를 처리한다고 원래는 한 5,000 정도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한 이제 2,500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에서 오는 그 처리 속도의 문제와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비탈릭 부테린이 보여주겠다고 했던 업그레이드 시도가 기대만큼 이르지 못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 자체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레이어 2를 통해서 그 속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더 이상 무언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솔라나는 굉장히 거대 시장이 글로벌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들과 함께 금융 세력의 지원이 든든하다.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솔라나를 대규모 유통하게 하고 최근 2년간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알트코인이 되도록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도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랩핑 비트코인 하나를 이제 CB 코인베이스를 앞에 그걸 따서 CB 비트코인 BTC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지난 9월 12일 날 미국의 뉴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미 이것을 출시했고 이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 솔라나를 이용한 금융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진품명품 이 진행할 때 대표님을
뵀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코인 공부할 때 우리 대표님이 또 다른 데도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 솔라나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을 통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력은 좋은데 성장력에 대한 좀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솔라나에서 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솔라나의 연례 컨퍼런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나의 새로운 독립 클라이언트 파이어댄서의 출시였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이더리움 킬러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독립 클라이언트 이제 쪽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면 이게 아까 이더리움 워낙 노드도 많고 상대적으로 탈중화가 돼 있죠. 근데 네네. 아직은 솔라나가 아까 말씀 중화가 돼 있기도 하고 또 워킹하는 모델이 있을 때 이게 신뢰성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관심 포인트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밸리데이터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잘 워킹할 거냐는 좀 더 실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근데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게 확정되면은 또 연결되는 확정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서 행사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큰화되는 건 솔라나는 새로운 독립 클라이언트 파이어 댄서였고요. 2022년 처음 공개됐어요.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제 공개될 예정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다중 검증자, 밸리데이터라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한 솔라나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트랜지션 처리량을 향상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댄스가 출시가 되면 아까 이제 팝콘 가게인데요. 이런 것들이 네. 이더리움에 대한 것들이 경쟁이 될 수 있을 거냐는 부분이 약간 업데이트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죠. 파이어 댄스가 되면 이게 확장성, 탈중화성. 정말 너는 이더리움과 이제 매치할 수 될 것 같아라고 하는 팝콘 가게긴 한데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이게 아까 실제 랩에서 되는 거랑 실제 워킹과 다른 문제거든요. 볼 필요가 있어서 기대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런 검증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당 100만 이상의 트랜지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개발자나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게 랩에서 되는 거랑 네. 실제 워킹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실제에서 솔라나가 약간 여러 가지 워킹했을 때 속도는 빠른데 네.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쉽게 말하면 집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멈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실제 환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이런 포텐셜은 있다. 포텐셜이 있는 건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이제 네. 포텐셜이 있는데 이런 게 되면 아마 네. 이더리움 가격하고 아마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검증 상태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 탈중앙화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솔라나가 이제까지는 대안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가능성에서 이게 아마 파이어댄스가 잘 워킹하면 아마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면밀히 보시면 또 포인트 있을 것 같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 프로그램과 달리 뭐 간다 만다 이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이 코인에 대한 자세한 시스템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십과 또 프로젝트가 또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과 뮤추얼 펀드에 대한 내용들도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솔라나 기반의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상 자산의 본질이 무엇인가 혹은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이 어디에 가다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상 자산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파생 금융 상품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대규모의 유동성이 발생하면 그만큼 금융적 리스크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인 동시에 위기도 커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뿐만 아니라 또 ETP 상품까지 솔라나의 질주가 돋보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식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솔라나가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대표님 어떠한 내용일까요? 아,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이번에 시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작년에 그 시가를 만들었을 때 그 네. 사과 사전 예약이 3,000도 안 됐었어요. 굉장히 안 굉장히 팔렸어요. 좋네요. 예, 안 네. 팔렸는데 네. 이게 이제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게 여기서 이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을 에어드랍으로 3천만 개 이상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구매자들이 불로소득이 생기다 보니까 그 10배 이상의 중고폰이 팔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번에 시커가 이제 2025년 내년에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전 판매 예약이 14만 건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판매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은 이 웹 3.0 기반의 솔라나의 지갑과 연결되어 있는 뭐 대단한 기술을 써서 이것이 그러니까 구매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뭐 뭉크 같은 봉크 같은 것들을 줌으로써 그것끼리 생기는 수익,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솔라나에서 만든 이 휴대폰들은 이미 삼성 갤럭시에 있는 삼성페이 혹은 삼성 월렛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연동이라든가 신분증 혹은 각종 증명 서류들하고도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 상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것을 충분히 마켓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회사에서 아무래도 휴대폰을 발매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솔라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아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화 정책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솔라나나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재들이 있는 만큼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 각각 솔라나냐 이더리움이냐 이 답변에 대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네. 제가 뭐 투자 쪽을 얘기하는 건 스타일은 아닌데 네. 만약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미 검증된 이더리움이 좀 더 아마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아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네. 포인트가 좀 더 고민하는 또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답변을 또 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아, 대선 이후에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사실 전 미 네. 대선이 그렇게 크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뭐 영향을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고 맞아요. 앞서 선반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네. 뭐 카멀라 해리스라든가 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들이 아주 구체적인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말씀 주시지만 저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답변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을 말씀 주셨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둘 중에 고르라면. 둘 중에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골라라. 그러면 네. 저는 당연히 그런 검증되지 않으면 그러면 네. 이제 골라야 된다면 전 솔라나로 하겠습니다. 솔라나 대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 같은 것들이 이제 솔라나도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상자산의 마켓이 얼마나 크게 형성되어 있느냐, 맞아요. 마켓 메이커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솔라나가 상당히 크게 글로벌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솔라나 쪽에 걸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민티드 연구원분이 나오면은 또 평가를 통해서 한번 또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품 명품 저희가 준비한 9회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 피츠제럴드는 설사 모든 사실과 수치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감이 있는 코인들만 저희가 골라서 나오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코인에 대한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